자, 그러면 이제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을 이제 보죠.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은 이제 그 갈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05년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거의 10년 동안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갈색책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내봤어요. 자, 그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제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에 관련된 내용의 보충 자료를 볼게요.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와인버그의 발견법은 이제 그 학증 맥락과 출처 확인 부재 증거 고려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학증과 맥락과는 비판적 사고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처 확인과 부재 증거 고려는 역사적 상상력과 판단력 관련된 부분이에요. 학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한 부분을 자료 속에서 발견해서 하는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그 다음 맥락화라는 것은 사료를 이용해서 이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출처 확인은 좀 많이 들어봤죠? 예. 드레이크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거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출처 확인은 이제 그 사료의 출처를 염두에 두고 문헌의 어떤 내용이나 관점, 저자의 의도와 목적, 그 저자의 선입견과 편견, 신뢰성과 정확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 증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문헌 증거를 고찰했을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좀 약간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그 썰렁홈스하고 아시죠? 유명한 탐정처럼 밝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재 증거 고려라고 했는데, 자, 그 내용은 이제 밑에 있는 예문들 제가 다 달아놨는데, 요건 갈색책에 있는 예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갖고 만든 예문이에요. 거기 이제 부재 증거 고려만 살펴보기도 하죠. 자, 1번 서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1번 서기에서 이제 백제가 일본 항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백제가 그 뭐냐면 한 일을 마치 일본이 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죠. 그 뭐냐면 이제 근초광이 그 칩니다라는 것을 이제 치는 내용이 1번 서기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신궁왕후가 이제 초광을 시켜가지고 남만 칩니다를 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 거짓말이 탄로나는 거예요. 왜냐면 남만이라는 것은 그 백제 입장에서는 남만이 될 수 있지만 사이간의 각에서 볼 때,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칩니다. 오늘날 나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유역 지역, 그 지역은 남만이 될 수가 없죠. 북저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사서 3서를 뺏겨가는 과정에서 일본 측 입장에서 막 쓰려고 했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근초광이 했던 일을 마치 신궁왕후가 근초광한테 시킨 것처럼 하는 것을 꾸며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밝혀내는 것이 부재 증거 고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당 문제 풀어볼게. 1번.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의 의미를 쓰고, 그리고 나와 다에 해당하는 용어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그리고 기억의 의미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역사가의 증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기능이 발휘된다. 와인버그는 그 사료 독해와 해석 과정에서 역사가 활용하는 인지적 조작을 뭐라고 지칭했나?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것은 그 발견법이죠. 발견법 의미를 쓰고 있으니까 사료의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가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그 사료 자체가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꾸는 과정이 역사가가 그걸 이제 사료 속에서 뭔가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을 발견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이제 다와 관련된 이제 사료 해석 과정은 이제 뭐냐면 나는 학증이죠. 이 학증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강개토 비문의 신문일지 기사 이런 것을 그 남한 경력이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런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걸 재해석한 거죠.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정인보의 해석 내용이고요. 그다음 다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맥락화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 비문을 가지고 그때 강개토 대왕이 종발성을 공략한 사유 내용을 기준해 가지고 4세기 전 후에 가지고
그 당시 그 맥락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을 그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이게 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등등을 적어놓은 것이 맥락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요 나의 사료 해석 과정과 다의 해석 과정은 제가 이제 이미 봤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여지가 있어. 예. 근데 이거는 좀 예문가 자체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주관적인 부분을 좀 인정해줘야 돼요. 예, 일단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예. 그다음 기억의 의미는 이제 부재증거 고려는 그 역사가 문헌적으로 고쳐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빠뜨릴 부분을 고려하는, 숨기려는 부분들 찾아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 부재증거 고려가 이제 관련돼 갖고 기출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을 또 보죠. 2번은 조선후기 때 강상경화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 강상경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11년 기출에 나왔던 건데, 객관식에.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 예. 여기 이제 표에 보면, 정리, 표가 있는데, 이거 좀 늘려야 되겠네요. 이거, 늘리기 주시네. 그냥 보죠. 자, 15, 16세기 때, 조선 전기 때 강상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건너뛰고, 여기에서 이제 17세기 초반에 들어가면 조총을 만들기 시작하죠. 뭐 북벌이나 등등 해가지고 오군영에서 이제 조총을 만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네, 탄환이죠. 예, 납을 만들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납은 이제 은강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은하고 그 책취하는 관련해서 은과 납을 같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군영이 이제 은납 징수권이나 강상 개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간제도 실시에 파견해갖고 등등 했는데, 이제 17세기 들어가면서 실시된 게 설정수세제야. 예. 그래서 설정수세제를 크게 체험간제, 별장제, 물주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그래서 그 당시 강산개발 주체와 징수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눠요. 자, 체험간제는 채굴권을, 징수권을 그 오군영에서 호조가 이관을 해왔어요. 그래서 설점은 이제 부상대구를 참여시켰죠. 왜냐면 이제 조선전기 때 그 민들 동원하니까 너무 반발이 큰 거야. 그래서 민간 자본을 이제 뭐냐면 동원해서 그 설정, 그러니까 이제 점이라는 것은 강산 시설문이죠. 강산 개발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17세기 중반 때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간 자본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후기 때 얘기고요. 18세기 후기 때 가서나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되는 대로 설정 잘 안 됐고, 수세는 체험가를 파견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납체굴권은 이제 그 조총의 탄압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5군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 별장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설정수세제 안에서 별장제로 바뀌었는데, 은징수권, 그러니까 은징수권뿐만 아니라 납징수권도 같이 호주로 통합을 했고, 한양 부사강대구와 호주가 유착돼서 별장을 파견했죠. 그래서 별장이 설정과 수세를 담당하고 밑에 경영은 두목이 담당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의 강산 개발에서 했던 이득을 중앙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 당시 지방 상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강산 개발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상인 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하죠. 이걸 잠체답을 몰래 한 거죠. 그리고 지방 관료세력도 그걸 비호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그 후반 넘어가면서 영조 때 들어가면 이제 물주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18세기 이제 가면 이제 영조 때 이 물주제는 일단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은 상인 물주제에 맡겨요. 수세는 수령이 직접 징수해서 그 중에 일부는 지방설대 가지고 쓰고, 중앙에 이제 납부하고 호조에, 물주는 이제 자기가 강산 경험을 잘 모르니까 자금만 대주고, 실제 강산경영은 누가 하냐면 덕대 가족이, 또는 용주다 부는, 그래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럼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2번 문제 보면 다음 조선 후기 때 강산경영의 변천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획권 이행시기의 수세의 주체를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디귿시의 민간의 강상 운영 방식을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거기 이제 그 오군영이 이제 간할 강산이 뭘 파견했냐면 아까 이제 강간을 파견했죠. 강간. 예. 그래서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강간을 파견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종 때부터 뭘 실시했다고 해서 설점 수세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호종 때 설점 수세제 수세의 주체는 체은간이죠. 중앙에서 파견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있고, 수종 때는 그 별장제를 시시죠. 별장제 때는 이제 수세의 주체가 별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는 이제 그 물주제 시스템이 바뀌죠. 그래갖고 요때는 이제 수령이 수령 징수에서 호주에 납부할 때는 강상 운영 방식은 상인 자본가들이 물주가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고 강상 개발에 경험이 있는 여기 못하네요. 혈주나 덕대가 강산을 직접 경영해서 채굴량의 일부를 강주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경영하고 자본을 분리시켰다. 근대적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자, 3번 문제는 국공합작과 관련된 선언이다. 답안 작성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공산당의 정책 전환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그 국공합작에서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서한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한사건을 계기돼가지고 서로 단판을 맺어갖고 합의를 보고 그때 1년 뒤에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때 뭐냐면 곧바로 제2차 국공이 합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걸 전후로 해갖고 공산당의 정책 전환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제 그 프린트 자료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무장폭동을 중지시키고 공산당의 정책 전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철저한 민주주의를 시행을 하고요.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를 정지시키죠. 감조 감시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소비에트 방식을 포기해서 그 국민당 행정구역에 들어가서 범구로 이렇게 대체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2차 국공합작은 중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정책 전환이 포면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2차 국공합작 때.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게 기획의 이 시기는 뭐냐면 관련된 전쟁은 그 중일전쟁이야. 중일전쟁. 그래서 중일전쟁을 통해서 제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게 된 거고 그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니을 대시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의 내용을 쓰시오. 자, 예전에 폭력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때부터는 감조 감시 정책을 실시해서 항일에 협력하는 지주에게는 기존의 소장료와 이자를 낮추어 지급하는 감조 감시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에 디귿과 관련돼서 병구죠. 그 디귿 행정부미 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국공내전기다 일단 중일전쟁 시기 때 그 공산당과 그 당시 국민당이 대립하고 또 협력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세력이 이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간파라고 했고 중간파 세력도 있었어. 이들은 이제 결집되어 있지 못하고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대다수의 민중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외의 당파와 부당파 민주이사를 각기 이제 3분의 1씩 실시하는 삼산제를 실시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초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정치협상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대시켰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선의 사실상 완화가 됐던 강남에 발생한 사건들을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은 잘 나갔다가 조금씩 이제 그 중일전쟁 진행 과정이 삐걱삐걱해.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도 하고 전투도 하고 일본군과 같이 싸우면서 그때 이제 그게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무슨 신사군 사건이야. 신사군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원래 연안 지역에 대거 집중돼 있어. 8.6군이라고. 근데 강남에 일부 부대들이 있었어요. 한 10만 정도. 그들을 이제 나중에
그 국민당의 신사군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그들이 활동하다가 국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 많은 사람들 몇몇 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한남사변이라고 하죠. 그때 한번 깨질 뻔했어. 그냥 이참에 깨자 그냥 그렇지만 이제 당내에서 공산당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깨면 안 되고 폭력적으로 좀 유지는 하자. 그래서 국공업장은 형식적으로 유지했지만 실제로 이때부터 조금씩 와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사군 사건은 뭐 한의중에도 나오고 있고 서울 있는 아시아사에도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그 다음에 그 스콜라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잠깐 이제 그 문제 풀어보기 전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도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 이제 14페이지 좀 보세요. 14페이지. 자, 스콜라 철학은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의 그 내용은 다 설명 못 드리고 도표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 그 내용들, 철학적 배경, 철학적 특징, 그 다음에 이성과 신앙의 관계 등등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개념 실제론하고 온건 실제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념 실제론을 강조했던 사람은 알세무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건 실제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죠? 그래서 종전에 교부 철학인 개념 철학과 플라톤 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결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말을 잘못했는데,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 개념 실제론을 결합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고 스콜라 철학을 이제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론이 있는데요. 유명론은 구유명론, 이제 개념론이라고 하죠. 신유명론이 있어. 그래서 그 구유명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벨라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번주법적 반복론을 그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콜라처럼 말기 때 신유명론이 등장해서 이제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죠. 신학과 철학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컴이나 스코터스라는데, 오컴의 면도나루 되게 유명해요.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이것이 자연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예전에 개별적 사실 강조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중세시대 학문과 관련된 자료이다. 답안 작성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가와 있고 나가 있는데, 자, 학문의 모체 8이요. 그래서 나의 하자가 저서 대표적인 저자를 쓰시오. 그래서 파리 대학은 이제 그 신학으로 유명했던 데죠. 그래서 나의 하자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대표적인 저작을 쓰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대전이죠. 예, 이 신학대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불교단 가사를 도와서 불교하면 질서가 없는 곳에 쉽게 기어들어온 곳으로 지금 그대에게 권능을 주니 다음과 같은 신중한 규칙과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다. 그대들이라는 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앞에 이제 학문의 모집 8이니까 파리 대학에 여러 가지 그 뭐냐면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대학도 우니베르시타스라 해가지고 길드의 한 일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길드 조합 우니베르시타스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우니베르시타스가 좀 발전된 게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죠. 예. 그 다음에 나의 하자가 디귿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토 철학에 입각해서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온건 실제론, 플라톤 철학의 개념 실제론을 입각해갖고 이제 요 내용을 보면 되는데, 신앙이 전제하고 있거나 기초를 삼고 있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하거나 신이 하나라는 걸 같은 사실들, 그러니까 신앙의 신이 어떻게 그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온건 실제로 개념 실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실증을 빌려서 인간적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자연세계에 가는 진리를 도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은 이성을 통해서 등장할 수 접근할 수 있었고, 플라톤은 이런 초자연적 세계 있죠.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세계는 신의 은총,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성하고 신앙이 이렇게 이제 대립적이었는데, 이것은 이성은 통해서 파악된 거, 자연적 세계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 세계는 신앙을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상호 봉화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과 신앙의 조화,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에 입각해서 서기에 있는 걸 이제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관련된 내용이 이제 뿌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한문 해석 부분은 뒷장에 있어요. 자, 훈민정음을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이제 관련된 보충차를 잠깐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을 이제 볼게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 다음에 말과 글이 일치의 불완전, 이런 것들. 그래서 조선 한자는 혼란이 방지됐고요.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 도덕적 교화, 그리고 지편전학제의 어떤 의문에 대한 학문적 연구 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주체는 예전에는 지편전학제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수설이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했다고 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그게 기록됐고, 지편전학자는 그 옆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훈민정음 활용에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한자 발언을 우리 형신에 맞게서 바로잡게 운서를 편찬했다. 예. 그래서 한자 발음을 읽을 때 각각의 읽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잖아요. 뭐 큰 대자를 읽을 때도 어떤 따위를 이제 대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때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한자 발음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포장할 필요가 있어. 우리 발음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글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한문을 쓴 주요 서적 한글로 풀이해서 왕조의 위협을 널리 알리고 백성을 교화하려고 했다. 요빙영천가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국가 시책을 알리거나 행정실무에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 이용했죠. 그리고 시가나 산문 등 문학작품을 이용했고, 또 이제 병서 있죠. 병서. 병서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이라든지, 그리고 하양무기 제조법 이런 것들은 한문보다는 한글로 사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을 이제 보면 가해 창제 주체를 쓰시오. 여기 가해 들어갈 건 이제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의 창제 주체는 지편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지편전학자라고. 누가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세종대왕, 세종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말을 반영된 정신, 우민들, 어리석은 백성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이제 민유 방본, 그래서 민이 나라의 근본을 포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해 창제 배경과 활용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 불이치의 불편함, 왕조 개창으로 인한 민의 포괄되는 국민층 학대, 그리고 이들을 교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활용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죠. 한자의 반응을 우리 현실에 바로잡기 위해서 운서를 편찬했고, 그다음 한문호 주요 성적과 그 다음에 한글 풀이하며 왕조의 위협을 널리 보급하거나 교화시키는 데 이용했고, 시책을 알리는 데 사용됐고, 무기 제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또 이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풀어봤고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6번에서 이제 자료 A와 자료 B가 있죠. 그래서 자료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트루만 독트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트루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B는 여기 보면 이제 그 트루먼 독트로에 이어서 마샬 프렌을 이어졌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리와 마샬 프렌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 관련된 이게 보충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거 실어놨나? 실어놨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볼게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제 보고 풀어보기도 하죠. 프린트 자료를. 자, 거기 이제 16페이지 보면 트루먼 독트가 있는데 그리스와 이제 터키를 지원할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했죠. 마샬 프렌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니까 그 못 사는 곳에 공산주의가 확대된다라는 원칙에 해서 그 당시 미국이 이제 서유 부흥 계획을 세우게 돼요. 미국의 원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서유 국가 간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만들어지죠. 예, 요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케너디 대통령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2번 정도 기출 나왔죠. 피그스만 사건하고 그다음 진보연합 라틴 아메리카 이제 회원국들의 차관과 경제 원조 제공해서 만들었고 쿠바 사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962년에. 그 다음 존슨 대통령은 이제 통키망 사건으로 베트남 전쟁이 참여했고요. 케네디 대통령하고는 존슨 대통령이 민권 정책을 이제 추진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이제 차별 같은 것들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원래 남부에서 지지 세력이었는데 북부로 옮기게 되고, 공화당은 거꾸로 북부 지지 세력이었는데 남부로 옮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 보면, 닉슨 독트에 발표했죠?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강대국의 핵 위험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의 내란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각국에 자주 방문해라. 자주 국방을. 예,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핑퐁맥을 내고 1972년에 그리고 1978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교 관계가 수립됐죠. 그렇지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물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자, 6번의 기획과 관련된 대통령은 나는 트루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기획과 니은의 방향을 기획이 니은의 방향을 한준이 내쓰시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니은의 미국의 외교 정책 그 당시 방향은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했다. 전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개발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자, 그때 이제 유럽경제 협력기구를 만들었어요. OECD. 그 다음에 이제 자주 A와 자주 B의 정책에 대항한 소련의 정책을 쓰시오. 자, 이렇게 트루먼 독트린이나 마샬 프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이 서유도를 묶어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소련은 동료과 같이 묶어서 코미프롬을 창설하고요. 코미프롬은 이제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예전에 해체됐던 그 코미테름의 후속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샬 프렌에 맞먹는 경제 원조를 해주죠. 그래서 코멘콘을 창설하죠. 이런 것들 이제 좀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런 냉전 체제가 전환됐던 그 미국의 그 독트리, 그 정치 외교 노선은 뭐냐면 닉슨 독트리죠. 그 닉슨 독트리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 미국이 전달하다시피 한 자유와 평화 수호의 임무를 다른 자유국가가 분담을 하고,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지상군 파견과 같은 직접적 개입은 회피한다. 너네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앞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은 피한다. 해갖고 제가 여기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외우기 다 힘들면 한두 가지만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농민운동과 관련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농민운동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농민운동,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농민운동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일제강점기 때 농민 운동의 배경을 보면요. 자, 일제 식민정책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었죠.
토지조사사업이나 산미증식기를 통해서 농민이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농민의 경제권 상실, 그 다음에 지주의 권한 강화, 이런 것도 있고, 가중한 소작 부담, 그래서 고유의 소작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많음의 중간 수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런 그 배경 아래 농민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좀 기억할 것이 뭐냐? 1924년에 서울에서 만들었던 조선노동총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노동총동맹은 농민조합하고 노동조합의 상위 행정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27년에 각각 분화돼 나갔죠. 그래서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 만들어지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조선농민총동맹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자, 그래서 조선농민총동맹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20년대, 30년대 농민투쟁이 비교해요. 예. 그래서 이제 20년대는 주로 경제적인 초점을 맞췄죠. 농민의 생존권 투쟁.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증식 계획 결과 그 당시 농민의 경제권이 박탈되고 소작농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소작농이 인하하고 소작 조건을 개선하고 등등. 자, 그 대표적인 이제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주로 이제 초반대죠. 그래서 신간이 해체되고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조합이나 노동조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죠. 그러면서 코민테름의 인정투쟁을 받으려고 그 당시 가격하게 되죠. 그래서 식민지배를 부정한 항일민족운동, 계급투쟁, 그래서 정치적 투쟁에서 경제적 투쟁이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임업 농장 이런 투쟁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30년대 이제 전반까지 했다가 후반에 들어가서 탄압받으면서 이제 잠잠해져요. 노동운동도 농민운동 패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동운동도 20년대 경기투쟁,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개입되면서 1930년대 전반까지는 뭐냐면 적극적인 어떤 경제 투쟁보다는 그 정치 투쟁을 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7번이니까) 이제 그 10년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자료 A에 들어갈 시기는 뭐냐면 1920년대죠. 자료 B 시기는 1930년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자료 B 시기의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를 자료 A 시기와 비교하여 그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보는데, 자, 자료 B 시기는 30년대고 A 시기는 자료 20년대죠. 그래서 3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격 변화를 쓰려면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발전됐다.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자료 A시기 이전, 그러니까 그 A시기 이전은 1920년대니까 그 이전이니까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시기 이전에 농민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한 소작인의 처지와 연계시켜서 말해보시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경작권을 상실하고 기안부 계양농에 의해서 소작농은 지위가 하락해서 지주가 마음대로 소작인을 바꿀 수 없었다.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계획이면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자료 A 시기 때 소작인의 증가 배경을 당시의 일본 정책과 연결시켜서 보시오. 자,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이죠. 그래서 그 소작인들이 많이 증가됐는데 산미증식 계획 이후에 이제 그 농민들 몰락이 가속화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일본인 농업인민을 모집하여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결과 자작농이 줄어들고 소작농이 크게 늘어나죠. 자, 그럼 자료 A 시기와 B 시기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중간에 농민운동만 총괄하는 전국적인 단체 1927년에 조직한 조선농민총동맹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료 B 시기 때 농민조합의 성격을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돼서 신간에서 나오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농민 조합을 지도부를 차지하죠.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혁명적 농민조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 거기 뭐 적색 농민조합도 될 것 같아. 특강 때 적색 농민조합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그, 드레이나 그런 사람들 행위 이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드레인의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성향 이론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뭘 플러스 시켰냐면, 그, 마틴의 이론하고 그런 것들, 라이트의 이론을 좀 플러스 시켰어요. 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 혹시 몰라서 한번, 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 관련된 행위론을 좀 볼게요. 자, 행위론은 이제 관련돼가지고 20페이지에 좀 보면 자, 먼저 폭부의 상학 논리가 있고요. 그래서 폭부의 합리성이 이제 했는데 이때 합리성은 목적 상하수에 맞춰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야. 그래서 폭부의 합리성은 누구든지지만 드레이의 합리성 그 개인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 비합리적인 행위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비합리적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역사적 행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드레이의 어떤 합리성 이론을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와 도나가는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좀 더 발전시킨 거야. 도나가는 이제 약간 이제 목적 지향적인 측면에서 강조했고 라이트는 상황적 배경을 좀 더 강조했고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내어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이를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적절한 의미고요. 그 있고 그 다음에 행위자는 자신이 발견한 상황 입장에서 그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위해서 채택한 수단에 대한 대한 행위자 자신의 계산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시사점 한 4가지가 있는데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상황적 배경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딱 맞다. 거꾸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설명을 잘 못해. 이게 좀 또 단점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는 인간 행위의 설명 방식을 추구하면서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관심을 배양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적 행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은 역사적 인물의 일정 행위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핵심 키워드죠. 자, 역사적 인물이 직면한 상황, 목적과 동기, 행동의 과정을 구성하고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유와 과정을 분석할 탐구 방식을 전개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문학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자,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이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에 언급돼 있었죠. 자,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못해. 잠재의식이나 우발적 이런 것들은 설명 못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동기가 분명 개인적 행위에 적용할 수 있나 그 동기가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 행위나 그 다음에 집단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성향적 설명 이론인데 이 성향적 설명은 이제 전제가 규칙성이죠. 왜냐하면 성향이라는 자체가 어떤 그 의향, 믿음, 태도, 개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에 그런 그 의향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앞날 예측할 수 있죠. 과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칙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성향적 설명 이론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가디너예요. 그래서 가디는 개인 성향을 분석해서 갑은 망치를 을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이죠. 근데 이 가디머는 이제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어. 근데 햄페드를 비판하죠. 이거는 비판적 계승하면서 성향이론은 괜찮은데 요거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도 속에서 남들 검증되고 일반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한 반응뿐만 아니라 여러 반응의 성향이 나와야 된다. 징후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집단화, 그 어떤 특정한 그 집단에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햄페디야. 그래서 가디너의 성향이론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햄페디의 성향이론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그 집단에 적용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죠. 뭐 코어테스라든지 이성계라든지 이런 거는 햄페디 이론이 아니라 가디너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유용점을 볼게요. 역사적 사례에 대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집단의 성향의 행동력을 가지고 행위 결정을 추론 및 설명이 가능하고요. 합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습관, 태도, 개인적 성격 특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게다가 이제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을 잘 설명한 합리적 설명 이론이죠. 근데 합리적 설명 이론은 이제 무의식적이나 우발적인 것들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게 성향 이론이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간섭, 규범, 정통에 영향을 받는 걸 인식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규범, 정통 이런 것들은 알면 앞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 우파, 좌파 대립을 통해서 객관적 군용적 인식의 태도를 배양할 수 있다. 네, 등등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좀 외워두시고요. 네, 유형점이.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및 성격적 특징의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도식화한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슷한 성향이 있더라도 각기 다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뭐냐면 달리 반응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 문제점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성향 이론, 햄필이나 가디너 이론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요번 연도에는 성향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최교사의 수업 사례 발표에 대한 참석교사들의 의견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수업 목표가 있고 여기 기능 영역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쭉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시틀러의 프랑스 침공작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토크메타의 전쟁상을 좋아해가지고 이 프랑스가 이제 침공작전인 납들 작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작전이 상당히 전격전의 완성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를 이거 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시틀러가 이제 3개 집단으로 나눠서 벨기에를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 주력은 아데네 그 숲을 지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후방을 차단하고, 영골연합군이 이제 어디로 이제 모이게 되냐면 덩케르크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덩케르크를 공격하면 끝낼 수 있었는데 시틀러가 가만히 있었어.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죠. 공격을 뭐냐면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랬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위견이 있어요. 뭐 시틀러가 영국과 싸워서는 안 된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영국을 치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이제 일단 보내주고 영국에 한심을 산 다음에 항복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역겨운 문제지만 덩케르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덩케르크. 예. 그래서 유명하죠. 이거 재난 영화로서 이제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의 소재가 됐고, 하여튼 명칭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이제 뭐냐? 그 가이도는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하겠지만 라이트 이론이에요. 라이트 이론. 예. 그래서 그 라이트 이론의 이제 실체적 추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냈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이론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남색책 부분에 있어요. 남색책. 그래서 남색책 166페이지 정도 있을 거야. 그래서 다 설명 못 드리겠고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이도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이건 합리적 설명 이론이죠. 합리적 설명 이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시틀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비합리적이고. 근데 시틀러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이제 했던 거고, 다이도는 이제 뭐냐면 시틀러가 덩케르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참전경을 통해 영국과의 싸움은 대도도 피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은 성향과 관련됐죠. 성향 이론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교사는 이제 라이트 이론을 보충하는 이교에서 마틴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윤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되냐면 합리적 설명 이론에 관련된 뭐냐면 장점 같은 것들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게 이제 기능 영역 목표의 지식 이해 영역 목표 바꾸자.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영역법 목표가 나오는데, 영역법 목표에는 행위 동사가 중요하진 않은데, 행위 동사를 통해서 지식 이해 측면이라든지 그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지식 이해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행위 동사는 인식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능 영역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탐구해보고 뭐 조사해보고 학생 활동에 개입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식과 활동에 개입된 것이 그 기능 영역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냐면 지식 이해 측면 쓰면 프랑스 침공당 당시 히틀러에 처해진 상황과 행동을 파악하고 행동 배경을 당시의 히틀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인데 이와 관련된 예문을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녹색책의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 예문을 따가지고 만들어봤어. 그건 히틀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요와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주 1번에 보면 그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 있죠. 그래서 요거 패턴을 잘 파악해갖고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 나올 때 쓰세요.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은 주로 이제 안다는 측면, 인지한다, 이해한다, 파악한다. 근데 기능 측면은 인지, 이해뿐만 아니라 그 더 나가서 활동 측면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요건도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세를 가진다, 태도를 갖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그 뭐냐면 가치 태도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영역별 행위동사 문제 나온 거 보면 지식 이해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써보고요. 기출도 많이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이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트 이론이죠? 예. 라이트의 실체적 추론,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니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두 줄이내 쓰시오. 그래서, 예문과 상관없이 라틴 이론을 설명하는데, 자, 마틴은 라이트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어. 그래서, 마틴의 이론은 이제 라이트 이론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요거 외에는 100% 약간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보충했는데,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는 그 목적 수단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의 그 의미를 사회적 상황에 비춰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죠. 그래서 원시인들이 피를 흘린 칼을 닦는 행위, 이런 것을 사회적 의미로서 이제 예를 들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남색 책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들어가면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 당시 이제 그 디귿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목표 내용 광고 측면에서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합리적 설명 이론은 나는 합리적 설명 이론이죠. 법칙보다 행위에 뭘 추구하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이유죠. 이유.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그 이유를 내는 거야. 여러분들 제 강의 듣는 이유가 뭐야? 따분한 강의는. 왜냐면 목적이 일단 학교 가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북서면 모의고사가 낫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데 이유를 대죠. 그래서 이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윤교사 얘기 중에 이제 쭉 합리적 설명 이론의 그 장점들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자, 역사 교육의 목적, 내용, 수업, 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왜 그러면 목적, 상황, 수단의 통일성이 기하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목표 자체가 어떤 역사적 인물의 일정한 행위를 알게 함으로써 있었고, 학습 내용도 그 역사적 인물이 직면했던 상황, 그의 목적이나 동기 혹은 행동의 과정을 밝히는 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법도 그 역사적 인물이 일정 행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생생하게 분석하고 탐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합리적 설명 논리는 그 설명을 논리를 도입한 역사교육에서는 역사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지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좀 길지만 목적, 내용, 방법에 딱딱 맞춰가지고 한번 답안을 구성하는 식으로 좀 암기해 두세요. 거기 니자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오타니까 수정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쭉 장점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역사적 인물의 행위에 대한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건 거꾸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 설명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적용되지만 목적의식이 어려운 뚜렷하지 않은 개인적인이나
집단적 행위에 적용하기 힘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 문제 보면, 나이론을 미음에 신장시키는데 이유를 쓰시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의사결정 능력이죠. 그래서, 역사적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및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가 선택한 수단의 여러 가지 대안과 실제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합리적 설명 이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유 설명으로 되는데,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성향이론이죠. 그래서 성향이론은 인간의 행위 인식근거가 뭐냐? 인간의 행위는 의식적인 목적의 동기 같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에 의해서 인간 자체를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론의 학습을 도입할 때 유용한 점과 문제점. 그래서 요거 각각 두 가지 외워두세요. 그 요거 쭉 써놨죠 제가. 특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외워둘 거는 어디냐면 그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혹은 성격적 특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어떤 그 역사적 행위를 너무 도식화시켜서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러한 성향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남색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급진적 성향을 가진 정치가도 여론 압박 때문에 보수적인 정책들을 채택할 수 있고 거꾸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도 그 여론 압박을 받아서 급진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 문제는 다 풀어봤고 그 보너스 문제 넘어갈게요. 보너스 문제. 자, 보너스 문제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이제 재능 기부 문제에서 이제 냈는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A형 그 문제 A형에서 이제 A형에서 4페이지 1번 문제 있죠? 보너스 문제. 자, 다음 기획의 동맹 명칭을 쓰고 이들에 대한 프랑스와 1세와 헨리 8세의 입장을 쓰시오. 독일 제국은 1521년에 4월에 신성로마 제국의 정통에 따라 제국의 군중이 여러 명이 안 되고 단 한 명이 안 되는 칼 5세 교소가 반포되자 극렬히 반발했다. 그래서 칼 5세는 그 당시 무료고 동생 페르나드를 후계자 선출하자 허센과 작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 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뭘 조직했냐면 슈마카타 동맹이 조직됐어요. 그래서 그 슈마카타 동맹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주에 달았거든요. 이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슈마카타 동맹을 조직하고 또 이 종교 문제가 또 개입돼 있죠. 그래서 루트파 연결돼 갖고 슈마카트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프랑스와 1세와 엘리파스는 이제 그 입장도 있죠. 그래서 프랑스 1세는 이제 칼 5세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 그 경제관 입장에서 반려왕조죠. 슈마카트 동맹을 적극 지지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종교 문제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야. 국내의 종교 문제는. 그래서 탄압하면서 그 독일의 이제 신교와 구교 싸움에서 또 제후하고 황제하고 싸울 때는 항상 그 신교나 제후를 지지를 해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자기는 카톨릭 믿지만 일단 독일의 합스부르크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신교들이나 제후들의 어떤 지지가 자기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헨리 8세는 칼 5세의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슈마카트 동맹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합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신교들 입장에서 이제 제후들 입장에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슈마카트 동맹을 지지한 것도 뭐가 반영됐냐면 왕조 전쟁의 세력 균형 원리가 반영됐다. 그래서 강한 놈하고 약한 놈이 싸울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지지해주죠? 약한 놈을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견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보너스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항사형 백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단에 쓴 서찰의 뜻이죠. 항사형이라는 그 신도가 신유받기 이후에 그 당시 프랑스의 선교사한테 그 서찰을 보내가지고 오지를 좀 도와달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항사의 백서 사건에 그 관련된 그 내용의 이제 그 서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주 4번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천주 학상방언에서 교황이 이제 천국 황제에게 협조 소신을 보내 황제의 힘을 빌려서 천주교 포교 활동을 승인하도록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안주에 감독기관을 두고 칭왕을 임명하여 조선을 감독하고 천주교들을 보호하고 서양 함선과 군대를 무력 위협해서 포교를 허용하도록 할 것. 이런 내용들인데 주요 내용이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3번이죠. 항사의 백서 사건의 그 항사의 백서에서 이거 3번 서양 함선과 군대를 좀 보내서 우주를 도와달라 프랑스에게. 근데 이란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널리 알려지면서 천주교가 서양 세력을 침략과 연결됐다 이 인식이 확산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달됐으면 프랑스 입장이 좋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이제 문화적 제국주의에서 침략 구실을 못하고 선교사들 관련된 종교 문제를 연결시켜서 공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제가 이제 그 서양사 기독교 수용 관련된 내용들 박해 사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충자료에 올려놨거든요. 사대 박해하고 이제 천주교의 어떤 그 받아들일 때 그 신학자들 인식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그거 찾아서 이제 좀 보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순조실록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다음 기획과 관련된 사료 명칭을 쓰고 니은의 사건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그 서폭에 꼭 찬 홍학하고 참남된 말은 있는데 요에 관련된 사료 명칭 이거는 이제 요 밑에서 쭉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야? 네, 이거는 그 항사형 백서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몽호 이하의 이제 중국인 그 선교사 등등 해갖고 여러 제인들이 복복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죠. 그걸 서양인들 알려주는. 근데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죠. 신유박해는 이제 두 번째 그 천주교 박해인데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정수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벽파 세력들이 시파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정치적 성격이 좀 강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있고 그 세 번째 조약에서 이제 서양국을 통해서 수백 척의 이제 정병 5, 6만 명과 그 다음에 병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이 이제 천주교가 서양 세력과 침략과 연결됐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너스 3번 문제 8차 비용 문제 있어요. 거기 보면 다음 사료 명칭을 써보고 이 사료에서 영국과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조선 독립청년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는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뜻하여 뜻인데 조선 독립청년단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도쿄 일본에 가 있었던 그 조선이 유학생들 중심한 조직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이강수도 들어가 있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28 독립선언서야. 예.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는 이강수가 이제 초안을 만들었고 후대 3.1운동에 큰 영향을 줘요. 독립선언서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큰 기준은 뭐냐면 외교 독립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돈이 그 당시 이제 일제 식민 통치에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독립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영국이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을 좀 독립 좀 시켜달라.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외교돈에 입각한 건데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좀 약간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주 5번에 적어놨죠. 그래서 28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항일 병합이 한국인 뜻에 반하는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미국, 영국도 책임이 있을 만큼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을 좀 독립 좀 시켜달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 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기미독립선언서도 28 독립선언서 비슷비슷해요. 예. 민족 자결주의 내세우고 일제 만행을 비판하고 알아서 우리 좀 독립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에 입각해서 좀 쓴 거예요. 예. 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제 28 독립선언서는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것은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약간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보너스 4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B형 3페이지에 있어요. 자, 다음 기획의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지주의 소유권 2가지 쓰고 그 처분 방식 니은과 관련돼서 말해보시오. 그리고 일제 토지 침탈의 요소를 가 내용 중 2가지를 제시해보고 나의 이유를 구체적 조약 내용을 근거해 제시해보시오. 문제가 좀 어려워. 토지조사 사업인데 우리가 통론이라든지 뭐냐면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한번 어렵게 나온 걸 가정하고 이제 한번 냈어요. 이거 못 맞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거의 못 맞을 거야. 여기 관련된 전공 분야 아니면 못 맞추는 문제야. 자, 그러면 보통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일물일권이죠. 그래서 뭐만 인정하는 거야? 지금까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죠. 그래서 지주한테만 유리한 걸로 생각하지만 지주도 거기에서 뭐냐면 약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지주의 소유권은 이제 공방제 도장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항무지 개간지 등의 중답준 권리인데 그 이제 생소할 거예요. 도장권이 뭐고 그 다음에 중답준이 뭐냐. 도장권은 이제 그 공방전 같은 거는 국유지잖아요. 왕실 그 소유지고 근데 중간에 그 뭐냐 수취할 수 있는 그 마등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대납하고 대신 그 일부를 떼먹는 것이 도장권이고 그 다음에 그 항무지 개간지 등의 중답준은 뭐냐면 지주와 같이 이제 뭐냐면 개간을 하고 나서 얻는 토지인데 자기가 이제 그 토지를 전대라고 하죠. 그 자기의 경영권을 소유권 아니지만 경작권을 남한테 빌려주고 또 뭐냐 그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뭐냐 도장권은 이제 그 뭐냐면 중답주 관리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주의 권리는 아니죠. 소유권과 관련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주라고 부르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볼 때는. 근데 그 당시 이거는 일물일권이 확립된 이제 근대적 입장이고, 근데 일물일권 확립되기 이전에 또는 지주의 개념은 여기까지 다 포함돼. 도장권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항무지 개혁권 등에서 중답주 권리를 가진 사람도 뭐냐면 지주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주라는 여기 소유권과 관련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분 방식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니은의 일제 토지 방식과 그 처분 방식을 쓰라고 하는데 이 처분 방식 부분은 도장권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지분 증권 배상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됐고요. 중단적 권리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요. 토지조사 사업에서 분쟁을 거쳐 행정처분을 통해서 소유 여부를 판단했다. 뭐 등등 알 필요는 없지만 뭐 한번 보시면 되고 가와 나와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제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참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어디 있냐면 뒷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자, 다음에 가에 들어갈 법령 2가지를 써보고 기획의 국유림으로 전환된 이유를 쓰시오. 자, 일제 침략 이전에 왕실 소유의 살림은 일반인들 이용을 금지되었으나 4차 소유, 운중의 공유, 능벨 딸린 산 등을 풀베는 정도는 그 인근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예. 그래서 국권을 핏한 일제는 뭘 공포했냐면 그 당시 산림령과 임야조사령을 공포했어요. 산림령은 이제 구한말 때 말기 때 공포됐던 걸 또 개정된 내용이에요. 신고주의 입각해서 했는데 이제 그 전환 이유를 이제 보면 거기에서 그 국유지 그 기획의 이제 국유지 전환 보면 잠깐 이게 신고제가 출란쳤네. 예, 밑줄 쳐주시고 거기 답안도 전환 이유 땡땡 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기획을 입각해 국유지에 전환된 이유를 보면 신고주의 적용해서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고해야지만 소유권이 확정되는데 근데 자기 개인의 살림 같은 경우에는 증빙할 꼭 이제 신고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토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토지들이 이제 어떤 토지냐면 왕실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문중 토지라든지 마을 공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공유상 같은 거는 그냥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다 어지도 편입이
됐냐면 일제 국유지로 다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일본 사업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예전에 이제 예전에 하전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나무 불 살리고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못하겠죠. 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8대 쇼군이었던 요시무네가 펼쳤던 교육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보충제를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 교육개혁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첨보개혁만 알려져 있는데 첨보개혁 이전에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했던 막부 주도의 이제 개혁을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개혁의 주 내용을 이제 보면 주로 상품화폐 경제 진정과 문화 발달이 소비 생활이 증대되면서 전반적인 재정이 악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8대 쇼군이었던 아까 얘기한 8대 쇼 요시무네가 개혁을 직접 주도를 냈죠. 그를 통해서 쇼군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요시무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도 막부의 적통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예, 고상케다고 해갖고 이제 적통이 단절되면서 반개 출신이 이제 왕이가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에도 막부 내에서 이제 권력이 좀 약했어. 그래서 이런 교육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쇼군의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개혁을 보면 쇼바요니 제도를 폐지해서 쇼군의 독재처지 정치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법률과 이제 판결 집대성에서 새롭게 이제 구지 가타오, 샤다 마가키 이런 법률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타모토 곡괭이 무예를 장려했고 겸양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내왔던 메아스 바코 제도, 그러니까 오늘날은 청와대 신문고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둬서 투소함을 설치해서 민중의 애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했고, 그리고 투소 내용도 반영해서 빈민 규제 시설 양생소를 설치했죠. 다시다카 제도인데, 다시다카는 이제 뭐냐면, 조선이나 이런 나라들 중국에서는 간료 생활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데, 일본 에도만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 직역이, 정부 간료스, 일을 하는 것이 일종의 역이야, 역. 근데 그 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의 격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면 역을 수행하는 비용도 자기가 다 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다이모 중에 좀 약간 많은 뭐냐면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다이모들은 거기 이제 높은 간직을 올려갖고 그 역을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자기가 대고, 그 다음에 낮은 다이모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석이나 2만석 이런 사람은 낮은 간직에 취임해요. 그래서 그 역을 수행하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다이모 중에 능력 낮은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코다카가 낮은 다이모들이나 하타모토나 곡괭이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위직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이런 구조에서. 그래서 다시다카를 둬서 그 당시 역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을 누가 대신 대주냐면 막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가 다시다카 제도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을 보면 연공증식책을 이제 써서 종전에 이제 조면법 대신에 기면법 대신에 조면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농민이 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위 명작 생산량을 증강해서 조면법을 유지하다고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타이 스마시령, 그래갖고 일종의 덕정령 같은 것들 내세웠죠. 탕감을 해주겠다. 당연히 상인계층 반발로 폐지됐고, 아마 아게메이 제도 같은 경우는 막부의 학충을 이제 재정 확충해서 다이모에게 현상비를 보급하면 산키고타이를 좀 완화시켜주겠다. 미가 정책에도 고미가 정책을 실시했고 등등 있는데, 정책을 보면 되게 쌀과 관련된 것, 논농사. 그래서 농업을 진흥시켜갖고 그걸 통해서 쌀 수익을 통해서 뭔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별칭이 뭐냐면 쌀쇼군이에요. 예, 쌀쇼군, 쌀을 강조했기 때문에 쇼군 요시무네가. 그래서 이 쇼군 요시무네는 이제 그 조선의 영조와 그다음 중국의 청나라 관룡지와 좀 그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화 정책을 보면 대학고야.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는 서당이죠. 거기 유교 교육을 실시해서 신분 질서를 안정화시켰고 학술 연구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학문으로 번역된 서약 서적의 수입을 허용했고, 그다음 오규쇼라이 같은 유학자들 경선을 집필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정책을 보면 에도에 이제 소방조직과 방화시설을 돕고 극빈자 위한 치료시설, 양생소, 아까침에 있다.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한 인물을 써보고 기획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가에 들어갈 내용을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다음 같은 계획을 추진했던 사람은 교육개혁은 이제 관련된 8대 쇼군이었던 요시무네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의 내용은 이제 뭘 쓰냐면, 그래서 영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녹구가 낮은 사람들은 본공을 계속할 수 없죠. 그래서 영노가 낮더라도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등용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가격, 그러니까 집안의 격보다 신분보다 높은 관직에 취임할 때 재직 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준 거야, 박부가. 그래서 인재를 등용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시다카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사료있는 아시아사에서 거기 줄을 닫아놨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월부터 매월 2일, 12일, 20일 평정소에 한 개를 두는 것을 정했다. 궤를 놓는데, 일종의 이제, 비밀, 위견 수용소죠. 수렴하는 곳이죠. 그래서, 임명 투소를 받겠다. 그 내용인데, 요 한 개는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메아스 바코라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투소 내용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반영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극빈자들을 이제 구제하기 양생소를 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교육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너스 문제를 다 풀었나? 6번까지네요. 예. 다 풀었고, 다음 이 시간 때는 이제 또, 8차 했으니까 9차 모의고사, 다음 주에 9차 모의고사 이제 서강대에서 이제 직강을 이제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